안녕하세요. 키스텝 원장 김상렬입니다. 오늘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늘 단골로 오신 우리 박성현 전 한림원 회장님, 또 우리 박종용 한국기술교육연구원 원장님, 또 키스텝 우리 김윤호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또 카이스트의 정 교수님, 정량환 교수님 와 계시고요. 많이들 감사드리고요. 언론사에서도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제가 주제인 만큼 뜨거운 관심들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석희 박사님 지금 멀리서 오셨는데 조금 숨 좀 돌리시죠. 네, 감사하고요. 또 지만수 교수님 한국금융연구원에 계시는 분인데 오늘 감사드립니다. 또 키스텝의 우리 차도원 위원님께서도 오늘 토론위원으로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중 기술 패권, 한중 무역 전쟁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것으로 예측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이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중 기술 전쟁의 이면에는 결국 중국 제조 2025 기술 패권, 테크노 헤게모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5G라든가 그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결국 기술 전쟁이다. 이렇게들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요새 언론에 뭐 계속 에브리데이 지금 나오는 주제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인데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후면에는. 그러나 결국은 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도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르는 데 대한 우리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의 견제, 뭐 결국 그게 핵심적인 원인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은 1980년대 그 미일 간의 반도체 전쟁, 그것도 결국은 그 반도체를 둘러싼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또 2010년도에 그 일어났던 그 중국과 일본 간의 그 또 히토류 레어 머티리얼 관련된 어떤 분쟁 문제도 그것도 결국 주면에는 그 기술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번에 뭐 문제가 됐던 어떤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지금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분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다가도 어떤 순간에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레슨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레슨을 얻고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뭐 세간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뭐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뭐 국산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우리가 앞으로 다 뭘 국산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글로벌 마켓에서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무엇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우리만의 카드가 뭔지. 아무튼 감정에 치우쳐서 대응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일들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또 거기서 얻는 레슨이 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마 차분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로 미중 간의 이슈에 대해서 이런 사태의 그 본질이 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실제로 미중 간의 문제가 지금 단순히 미중 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또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을 이렇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 틈에서 어떤 전략, 어떤 대비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석희 박사님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또 그 미중 간의 어떤 이런 무역 전쟁, 또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 본질이 뭔지, 어떤 전략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두 분 토론자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또 오늘 같이 함께하신 분들 중에서도 좋은 말씀들이 계시면 같이 또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연구원의 장석인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이 하셨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그 일본과의 지금 뭐 수출 규제 때문에 수제 기술 때문에 여러 관심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중 그 앞서 진행됐던 미중 그 무역 분쟁 그다음에 핵심에는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다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미중 기술이나 패권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그 경제학에도 사실은 패권에 관한 논리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국제 정치학이나 지정학적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오히려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성장 동력 기술을 선정을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신산업을 육성시켜가는 이런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던 입장에서 이 기술들이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나 특히 기술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거꾸로 본 거죠. 제일 마지막 끝단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자체에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갖는 또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 지만수 박사님이나 우리 통상을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또 기술 패권 문제에 있어서 더 강대국 간의 패권 문제 같은 부분은 뭐 투기드데스의 함정이라든가 이런 이 논리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대 담론에서부터 뭐 오랜 역사가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다른 문헌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우리 기스텝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우리 국내 이제 기술 관련해서 그 장기 전략을 구상하는 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 한 3, 40년간 특히 레이건 들어서고 다 기억하시는 대로 80년대부터 또 80년 중반 이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위 미국과 소련 간의 그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부분의 논리나 사고 구조가 전반적인 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산 또 글로벌리제이션의 확산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 상호 협력과 또 호혜 관계 속에서 정말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조하에서 모든 전략이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그 덕에 빈곤율이 무려 60% 달했던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든가 글로벌리제이션의 움직임과 기술의 상호 교류라는 이런 굉장히 상호 호혜적인 이런 국제 분위기 속에서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서 사실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부터 이제 서구권과 또 특히 이제 제조업을 거의 동북아에다 맡기고 서비스나 지식 재산권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발전을 하려고 했던 미국, 서독, 독일,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을 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중국은 벌써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독일을 제끼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량에 있어서도 미국을 넘어서는 이런 이제 위기의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은 과거의 악몽을 조금 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예를 들면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인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따라오를 때 한번 이런 무역 분쟁을 한번 치렀죠. 반도체 협정을
가지고 거의 한 10년간을 일본을 괴롭힌 셈인데 결국 그 당시에 일본이 그 반도체 부분이 주춤해졌고 그 사이에 우리가 반도체를 넘겨받아서 사실은 지금의 뭐 거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게 되는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국가 간의 이런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산업 전략이나 기술 전략에 있어서 어떤 정황을 놓고 보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산업 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든가 미래 유망 산업 혹은 유망 기술의 선정이 대부분은 중국이 글로벌 체제에 진입을 하고 전 세계가 기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빠른 시간 안에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걸 전제를 해서 그 틈새에서 한국이 어떤 비교 우위나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선정이 이루어졌고 육성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미중 간의 이 무역 마찰이라든가 혹은 기술 패권 경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접근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더 전략적으로 더 아주 세밀하게 그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좀 보게 되기 때문에 앞에 무역 분쟁이나 또 다른 패권 부분에 관해서는 좀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뒷부분에 가서 더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무역 전개 개관 부분 쪽은 뭐 가장 최근에 6월 말에 오사카에 있어서 어쨌든 또다시 휴전을 한 셈이 돼 버린 거죠. 관세 상방 간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 관세를 높인다 하는 부분을 일단 좀 철회를 하고 다시 무역 협상에 재개하기로. 근데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도 한 3개월간의 휴전 기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2, 3개월간 4월 말 5월 초에는 거의 무역 협정안이 뭐 체결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오사카 G20 회담에서 두 정상간이 그냥 합의를 볼 거를 가정을 하고 막바지 그 협정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그 협정이 무산이 돼버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순히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이 관세라는 이게 경제적 조치를 거의 무기화해가지고 뭐 온갖 군데에 지금 전쟁을 벌이는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과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멕시코에 대해서도 지금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실 프리트레이드 자역 지역의 지역 체결을 하고 나서도 또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이민자가 넘어오는 숫자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완전히 비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하웨이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이 단순히 그 어떤 기업들이나 관련된 그 관련사들을 리스트에 올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금융 제재를 받도록. 그래서 이 금융 제재가 가하는 위협을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전시 때나 사실 사용하던 수단을 거의 경제적 영역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그런 거지만 중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무역 조치를 통한 압박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에 차라리 그 80년대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할 때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경제적 조치로 했고 또 협상의 방향도 결국 대미 무역 적자에서 일본의 비중을 줄여라. 그다음에 일본 시장을 열어서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외국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로 올려라.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협상도 그 타겟을 놓고 이루어져 가면 되고 그것이 도달되면 자연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또 아주 뭐랄까 이게 건투에서 잽을 날리듯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무역 상대국이 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가져온다. 이게 그걸 이제 노려서는 그걸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정치 경제학 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들을 이렇게 쥐어짜거나 혹은 밀고 당겨서
그 자신들의 영역하에 있게끔 하겠다. 소위 말하는 패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뭐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번의 경우는 미국은 중국의 주로 불공정 관행 부분, 특히 기술 이전 부분 쪽, 특히 외자 기업,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로 하여금 첨단 기술 부분 쪽을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시하는 그 부분 쪽은 그 제조 이쪽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조 2025죠. 2025를 통해서 단순히 국산화를 통해서 뭐 자립화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특정 기술 부분에서 결국은 이 미국을 능가하겠다 하는 부분 쪽까지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을 크게 이제 불편하게 만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타겟을 놓고 이제 이 관세를 가지고 그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치를 갖고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잘 진전이 안 되는 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그동안의 전개 부분 쪽은 그런 과정에서 뭐 그래도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대중 무역 적자 부분 쪽이 그 어쨌든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국이 뭐 대두를 수입한다든지 다른 물자들을 수입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데 뭐 여기에서도 중국은 일단 뭐 약간 좀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타결이 되고 있긴 하는데 지금 이제 안 되는 부분, 잘 안 되는 상황 부분 쪽이 이제 저는 마지막에 보시는 중국의 핵심 전략 관련한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정책을 뭐 폐지하라든가 중단하라든가 또 국영기업에 대해서 특히나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이런 부분 쪽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 내정이다, 내정 간섭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6월 29일 날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 우선 합의된 내용들은 무역 전쟁을 또 당분간 휴전한다. 그리고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고요. 중국에서 수입에 추가 관세 부과하려고 했던 부분 쪽을 뭐 그동안에 그 직전까지 굉장히 또 위협을 많이 했었는데 서로 계획을 철회를 하고 또 하웨이에 대해서도 뭐 절대적으로 사실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일부 거래를 허용하는 정도.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이후에 바로 돌아서서 전부 다 서로 시진핑도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혹은 합의해 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무역 협상도 그게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쟁점 사항에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역시 아까서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이제 법제화를 하고 단순히 법제화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행 부분 쪽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이행 감시 체계 같은 것들을 수용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유기업의 보조금 지원 중단 부분 쪽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 이행됐냐 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또 추적해서 다시 교정시키는 이런 부분 쪽이 이제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양국이 서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요구 사항 부분 쪽은 뭐 하회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완화해 달라든지 특히 이제 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중국 기업이나 유학생 혹은 학자들 교류에 관해서까지도 사실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이런 부분 쪽에도 사실 완화를 좀 해달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H1 비자 졸업 후에 미국에서 취업하는 그 H1 비자의 할당도 중국에 대해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덕분에 한국 학생들이 덕을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이지만수 박사님께 좀 이따 이야기 하시겠지만 설사 이번에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미중 간에 이 기술과 관련된 그 서로 간의 그 패권주의적인 상호 가르기 움직임 혹은 기술 간에 서로 제재를 하는 움직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계획에서 특히 일부분이죠. 45년인데요.
제조 강국 선두권 진입이라는 부분 쪽이 이제 가장 거슬리는 것이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일종의 그 CCP의 등소평이 사실은 중국이 발전해 가면서 뭐 거의 지금 계획하는 것처럼 100년 후 중국 공산당 뭐 창설 이후에 100년 정도 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아마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르기까지는 도강양화라 해서 절대로 좀 너무 떠벌리지 말고 또 나서지 말고 드러나지 않게끔 조용히 움직이라는 이런 훈시를 했었는데, 시진핑이 2015년부터 조금 조급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특히 이제 2045년에 제조 강국 선두권 진입이라는 부분적은 단순히 제조의 그 강국이 아니고 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미국을 앞설 수 있는, 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목표를 세우고, 또 구체적인 세부 전략들이 상당 부분 그 이 자국 제품의 국산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상 많은 외자 기업들이 사실은 그 부품 이 중국이 수요로 하는 부품 부분에 사실은 우위를 가지고 진출해 있고, 그걸로 사실은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더 이상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미국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맥락에서 이제 이런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선도로 미국과 같은 글로벌 제1, 2 강국이라는 부분 쪽은 이 모습이 잘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영국을 제끼고 1차, 2차 대전 그 과정 속에서 종주국으로 혹은 패권국으로 들어설 때 하고의 그 과정하고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네들이 그런 전략을 써서 선두국으로 갔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정부의 10대 핵심 산업 분야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뭐 거의 대부분 사실 그 미국의 매니팩처링 US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설정을 해서 미국이 또다시 제조업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하고 거의 유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보고 중국이 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쪽은 항공하고 우주항공 부분 쪽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핵심인데, 반도체 부분에만큼은 중국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 이따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수입액이 뭐 전체 수입액의 뭐 그 절반이 넘어설 정도로 큰 양이고, 또 이건 단시간 내에 이제 따라잡기 어려운 이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계획을 봤을 때 그리고 대만을 통해서 이 반도체 부분 쪽은 또 극복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20년까지 국산화율의 40%, 25년 70% 달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략이나 그 대중국 혹은 우리 국내의 그 성장 동력 전략이나 미래 성장 유망 산업 기술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역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서 뭐 국산화를 통하고 제조 강국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급자족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국산화를 통해서 강국을 이룬 나라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비교 우위에 의해서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이미 앞서 있는 부분의 제품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이 사오는 것이 더 유리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조화를 이룰 때 중국도 역시 2025 계획에 의해서 2045년에 글로벌 뭐 제조 강국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산화 계획에서 거의 100% 가는 게 뭐 일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전히 많은 공백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이 많이 요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005년부터 15년 사이에 중국의 많은 그 범용 부품 소재를 이렇게 수출했던 것과 같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역 협상 과정의 주요 논한 부분 쪽은 처음에는 서로 굉장히 강력하게 뭐 폐기까지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특정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지적재산권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만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는 정도로 서로 좀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그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한 기술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단시간 안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편법적으로 법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고, 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라도 그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갖고 있는 미래 발전 비전이라든가 산업 발전 계획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 같기 때문에 거의 뭐 포기할 수 없지 않겠나. 다만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술 이전이나 기술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선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계속 노리고 있는 부분 쪽은 결국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무역 적자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는 부분은 외자 기업이 우리 중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역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구조를 그대로 놓고는 그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제 중국을 이제 떠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외자 기업들도 사실은 좀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부에서 그동안에 그쪽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옮겼던 것은 기술 이전 대가로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또 생산에 있어서의 그 저렴한 임금 때문에 이점이 있었거든요. 이 이점이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외자 미국 첨단 기업들이 대부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로 사실 지금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무역 적자 부분 쪽은 일부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뭐 나중에 그건 우리 전략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무역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쪽은 이건 뭐 저보다 사실은 어떤 세미나에서 우리가 지만수 박사님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무역 전개를 이렇게 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보호무역주의에서 이렇게 될 때 이게 갖는 의미는 이 통상 환경이 지금 사실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 기술 분야에 주력해서 미래 유망 기술이라든지 신산업을 염려를 하고 또 전략 같은 데 대해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 이 키스텍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 시장 변화 부분에서 이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협상 과정에서 뭐 중국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유럽 심지어는 인도에 대해서도 무역 특혜 주던 부분을 뭐 중단을 해버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동맹국들에 대해 중국 하웨이 보이콧을 이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일종의 줄을 세우기를 해서 기존에 지금 유지해오던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던 국제 통상 환경을 상당히 지금 이제 흔들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기척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의 환경 변화 부분을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상품 위주의 무역 구조 부분 쪽이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 이전의 무역 수준에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이제 구조적 변화다. 이제 이런 부분 쪽이면 우리가 그동안은 무역이라 하면 전부 다 이 물적 그 상품주의 중심적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중심 혹은 기술 중심 혹은 뭐 지적재산권 교류 또 데이터 이런 거래 부분 쪽에 거래 규모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혹은 또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기술 부분 쪽은 어떻게 육성시키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미국이 지금 주요 동맹국들에게 뭐 화해 보이콧을 했지만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의하면 35개의 동맹국 중에 지금 확실하게 그 합편에 서겠다고 한 나라가 지금 3개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 의도대로 뭐 판을 깬다든지 뭐 새로운 협상 통상 구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EU는 EU대로
심지어는 이 페이 부분 쪽이 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석유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EU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페이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만의 혹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부분과의 페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무역 관계나 투자 관계에서의 분란이 생길 경우에 독자적으로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기구를 구상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시켜서 다자간 체제 속에서 상호 무역을 통해서 우리 전체 세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런 무역 체제를 상당 부분으로 지금 이제 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연이어서 기술 부분도 역시 또 두 개의 구도로 바꿀 수 있고 혹은 세 개의 구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나눴든지 간에 기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물건을 팔 수가 있으면 되긴 되는데, 결국은 비용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스탠다드가 있거나 기술 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한 번으로 끝낼 이 과정을 세 번을 거치거나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이런 비용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로 혹은 세계 전체로가 사실 손해인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무역하고 또 자유롭게 기술 거래하고 인력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향해 가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기존에 유지해 왔던 W 체제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모양을 띌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는 대로 새로운 지정학 이해관계 및 가치 분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 영국, EU 같은 것은 이제 공정무역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 신흥국 이런 부분 쪽에 에서 좀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진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후 무역 질서가 프리트레이드였다면 세계화를 통해서 이 프리트레이드를 더 확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자유와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외형 전체가 좀 축소가 되고, 또 이 프리트레이드하고 또 페어를 중시하는 쪽하고 또 프리한 페어 트레이드 하는 부분 쪽이 또 세 갈래 정도로 이제 양분되어져서 서로 다른 가치 또 서로 다른 뭐 협상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되거나 또 줄서기가 좀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렇게 쪼개지거나 나눠짐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뭐 절대로 좋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록 국가는 좀 작고 또 뭐 G2처럼 뭐 그때 새로운 룰을 세팅해야 될 이런 나라는 아니지만, 새로운 다른 중소 국가들을 좀 기합을 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역 협상이 미중 간에 된다 하더라도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왜 기술 패권인가 하는 부분에 여러 문서를 통해서 또 입증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ITIF라고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일종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지금 컨설팅을 잘 하고 있는 ITIF라는 연구소가 결국 이런 제목으로 이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결국 기술 패권 부분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이 혁신에 있어서도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에 있어서의 여러 이제 지금의 파워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ICT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중 간 패권 경쟁 부분 쪽인데, 이것은 패권 경쟁 이전에 경제 영역 부분 쪽이 뭐 알리바바 또 텐센트 같은 부분이 중국 안에만 따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에 구글이라든가 미국이 갖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진입을 못하는 거로 사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ICT 부분의 쪽에는 이미 기술적인 분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룰을 찾아서 뭐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경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 이제 따져보게 되면 이 고성능 컴퓨터 부분 쪽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먼저 이 슈퍼컴퓨터 부분 쪽을 성공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 그랬는데 모든 부분에 다 우리가 앞섰는데 중국이 앞서간다. 뭐 오바마 때는 뭐 그 정도로 자기 한탄하고 이제 말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미국 슈퍼컴퓨터 부분 쪽을 따라잡는 부분인데, 그 양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뭐 상당히
거의 미국의 2배 정도가 되는 숫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퍼포먼스 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요리인 그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특히 이제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 생태계에서 거의 뭐 서구 쪽에서 배제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는데 그 자구책이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죠? 인구 15억의 그 안면 인식 같은 데이터를 뭐 거의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 뒷받침해주는 컴퓨터가 또 따라 붙어서 그걸 해내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 특히 소프트 부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분야도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이 앞서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논문 피인용수라든지 또 이 절대적인 그 능력에 있어서의 요리 부분 쪽을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커버하려는 이런 노력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한 적용을 우리하고는 달리 완전히 유용하게 해가지고 7억 명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들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그 파워를 높여가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니까 이거는 또 미국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만큼 중국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미국이 생각해도 사실 어떻게 그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영역에서의 중국이 치고 나갈 때 결국은 근원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좀 흔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다소 좀 안도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이 반도체인데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가장 뒤처진 첨단 제조 분야가 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무려 2016년에는 중국이 2,950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입을 했고 그에 수입한 원유 수입액의 2.8배, 그 3배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수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또 반도체 칩의 경우는 16%만이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우리도 진출해 있죠. 삼성도 진출해 있고 다른 대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반도체는 다 아시는 대로 중국이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든지 간에 첨단 산업 부분이나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 칩을 두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이제 표지 기사로도 잡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이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반도체 경우는 단품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면 바로 그냥 스탑이 되고 수출이 끝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간에 연결돼 있다는 그 현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호 인디펜던스 때라 그래서 이 반도체에 관한 한은 한국 또 대만, 미국 또 근데 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파운드리나 또 팹리스나 또 소재나 장비,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가 다시 거기서부터 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문제도 됐습니다만은 많은 소재 부분 쪽은 또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상호 굉장한 의존성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단품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처럼 조립해서 혹은 우리가 소니나 이렇게 전자제품처럼 최종적으로 그 역시도 마찬가지 굉장히 서로 의존적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제품들이 이 글로벌 블루체인상에서 서로 간에 굉장한 수준으로 엮여져 있다. 이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경우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나중에 전자제품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조금 더 생산해 낼 수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에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대로 하웨이가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통신 장비 부분에서 거의 1, 2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기밀 유출이라든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어서 또 후에 또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임자를 뭐 캐나다에서까지 체포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가 되고 여러 동맹국에다가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이런 요청을 해놓은 형태로 이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첨단 기술 패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두 갈래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호 호혜적인 기존의 그 서로 교류를 하던 형태, 물론 이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기술 거래 불공정 문제라든가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된 상태에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의 기술권으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시일 내에 사실 그렇게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되고 또 기업들은 많은 혼란을 갖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는 이 미중 분쟁을 보는 데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기업들의 속성을 봤을 때 미중 간의 이 정도의 분쟁을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게 자꾸 진행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건 세계 경제 전체가 사실 가라앉고, 그건 지금 실증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가 줄게 되면 결국 인력에 대한 양성 혹은 특히 인력에 대한 양성도 사실 같이 따라서 줄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 부분 세계 전체가 사실은 위축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을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또 강조를 함으로써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양분된 과정, 예를 들면 지금 뭐 설사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 교류나 이런 부분에 새로운 룰이 좀 필요하겠지만 또 양분된다고 할 때 이 양분되는 과정을 다시 이렇게 묶어가는 어떤 철학과 또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두 원칙은 커먼 굿 개념인 것 같습니다. 커먼 굿, 공동선의 개념인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다 참여자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향을 해야만이 서로가 양보가 있게 되고 또 이해가 있게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각자 도생이라든가 뭐 국가우선주의자는 식으로 이제 분리돼서 진행이 되면 결국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무역 협상이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같이 이런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음흉한 계획과 수도 있는 패권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 상태로 자꾸 이제 두고 보고 혹은 또 싸움을 부채질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지켜오고 있는 룰이 있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골든 룰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이런 골든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따져보니까 성경에서만 비롯된 인류 역사상의 상호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 상호 덕이 되는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철학과 또 심지어 종교에서도 다 이 골든 룰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거 뭐 캐캐 묵은 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한일 간에 지금 문제에 있어서나 혹은 미중 간에서나 혹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했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그만큼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이런 원리를 좀 적용시켜 나가면 지금처럼 갈등을 치닫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이제 기술 패권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뭐 자료를 다 만들진 못했습니다만 꼭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기본 그 방향과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각을 좁혀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장 동력과 또 이 소위 말하는 유망 기술 혹은 신산업 발굴, 이 부분이 계속 국내에서 요청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이죠. 이 보시게 되면 결국은 지금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과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과 다르다 하는 부분을 어떻든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와중 속에서 지금이 우리 여전히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나면 뭐 10년 후에 이런 첨단적으로 만들고 나면 중국 시장에 잘 팔릴 것이고 선진국 시장에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선 좀 깨야 된다. 이 부분을 어쨌든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자꾸 미스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마지막 전선에서 싸움을 하는 그 이 병사들로 치면 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이런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 기술 패권 경쟁 상황과 통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물론 기업들이 그 대응을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근시안적으로 길게 봐야 3년, 뭐 5년 정도만 보고 대응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기업을 3년, 5년 하고 말겠다는 기업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펴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 전략하고가 같이 조응을 이루고 또 국제 경제 사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변화를 잘 수용을 하거나 잘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체제 세울 때 심지어는 무역전쟁이 신냉전 체제로 전환되는, 아까 두 개로 분리되는 이런 구도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같은 이 규모에서 어느 편으로 선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을 대응을 할 때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아까 같은 그 커먼 구술을 추구한다든가 또 상호 골든 룰의 방식으로 대응을 할 때는 다 유롭게 하겠다. 양쪽 다에다가도, 혹은 너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수용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혹 양자택일의 선택을 받게 될 경우도 사실 가정을 해서 어떤 것들을 받았을 때 어떤 걸로 그럼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이 상대편에는 다서 어떤 식으로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플랜 B로 또 세월은 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기술 정책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건 기업의 미래 신기술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에 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미래 성장 동력의 기술만 개발을 해놓고 우리가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은,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다 성과를 냈는데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 물건을 파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혁신의 한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역이 누구냐면 기업이죠. 기업이 어쨌든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또 상대 기업의 요구를 받아와서 물건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핵심인데, 이 부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성장 동력 분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벌써 많은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수용해서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버퍼를 만들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장성,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봐서 유망성이 돋보여지면 그 기술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는 것이, 뭐 저도 참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가지고 선정하는 기준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에 투자할 때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 신기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제 신성장의 그 발굴의 전략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역대 정부별로 이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 정책을 해왔는데, 이 중심에 이 키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그 컨선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발굴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시장을 본 것이 조금 이렇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봤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기지를 옮길 경우인데, 생산 기지를 옮겨가는 정도가 되는 것은 범용 기술 상대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는 사실 생산을 중국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생산을 염두에 두고 시장은 선진국 시장만 뒀는데, 이제 중국이 이미 선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거의 국민소득이 같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더 첨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거기가 충분히 시장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고려하는 이제 성장 동력 발굴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한 섹션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동안은 대부분이 선진국 시장을 놓고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전략성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행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13대 신성장 동력으로 그 동안에 굉장히 난삽하게 전개되던 부분을 정리는 일단 했습니다. 13대 성장 동력 분야로 지능 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 서비스, 산업 기반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도 저런 식의 나열식이 아니라 이제 체계화를 해서 그 중에 이원화를 해가지고 하나는 원천 기술 확보 분야. 그래서 정부가 R&D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겠고, 그다음에 조기 상용화 부분은 민간 참여가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장을 조기 시장이 열려주도록 한다든가, 뭐 투자 여건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다든가 이런 부분의 대상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기부에서 2017년 정부 들어서고 그의 말에 제일 먼저 사실 혁신성 동력을 체계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에 진행 사항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부분 조기 상용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졸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천 기술 확보 분야 쪽은 기술 성과가 일어나면 이제 상용화점으로 옮기고 새로운 기술 개발 대상 또는 전략적인 진출 분야, 아까 중국과 같은 시장에 열릴 때 전략적으로 진입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5 내지 10년 이상 투자가 필요해서 기업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를 이쪽에 다시 또 발굴하는 이런 수순으로 전개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이 혁신성장 동력은 혁신성장 동력으로 진행이 되고, 난데없이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이 3+1이라는 전략 투자 분야가 나섰고요. 그다음에 8대 선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장착이 되면서 그걸 각 부처별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혁신 성장 동력하고 연계해서 보면 여기에 8대 선도 산업 분야, 선도 분야 같은 것들은 이 어디죠? 여기서 이쪽 분야의 내용들을 사실은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몇 개는 가져갔어요.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빅데이터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과기부에 있는 이런 계획 프레임하고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8대 선도 사업하고가 연계가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연결하면 R&D는 그러면 이쪽에서 하고, R&D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또 시장 부분, 제도 변화 이런 부분은 과기부에서 다 할 수 없으니 기재부가 그 부분을 더 주도적으로 맡아가주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 다행히 이번에 하반기 경제 정책을 보니까 혁신 성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혁신성 2.0 추진 전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3+1 전략 투자 8대 선도 사업은 또 12개로 또 늘리고, 또 뭐 그 3대, 또 특히 이제 3대 청와대에서 사실 3대 신성장 산업을 또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맞죠? 3대 중점 육성 산업입니다. 이 부분을 최근 산업 환경을 반영을 하고, 뭐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중점 육성 사업, 예를 들면 5G 같은 것들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새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거를 자꾸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하지 말고 앞부분의 혁신 성장 동력과 이런 쭉 그동안 진행된 부분 쪽을 연결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민간의 투자를 더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 정부가 R&D를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하고, 이 차제에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너무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부분, 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했던 부분 쪽은 우리가 더 전략성을 갖고 한국이 단기간 내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성과로 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더 좀 집중을 해주는 이런 종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범부처 정부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뭐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라든지 신시장 창출하는 부분 쪽은 뭐 조달청이라든가 다른 지방 정부 같은 거 다 조응을 해서 같이 서로 연결해주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무슨 관점에서 말이 안 되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정책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만 고쳐준다면 사실은 혁신성장 부분 쪽도
상당히 좀 체제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미중 간에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는 제조 2020에 많이 포함이 돼 중첩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뭐 거기를 회피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할 게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국산화를 40%, 60%, 70%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나머지 영역은 결국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위를 갖게 할 경우에 결국은 중국과와 또 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에도 기술 교류 같은 것들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술의 시장을 자주 확보해주는 또 개척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쪽으로는 3대 중저업 육성 사업이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뭐 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역발상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이나 시장 점유율이 작은 부분 쪽은 사실을 좀 제외했던 부분 쪽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역으로 뭐 이제 복구해 보겠다.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 시장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한 10년째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자신감에 기초해서 혹은 그 새롭게 시작하는 신산업 부분과 연결을 해서 신산업 부분을 이제 의욕적으로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선정되거나 또 논의되거나 또 결정되는 과정 부분 쪽이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출하는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고 또 국내에 여기에 무슨 점을 보완적으로 해야 될지 하는 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22일 날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분야별로 대통령께서 막 사이트를 가시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성장 동력과 다른 부분과는 또 어떤 연결을 갖고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기업의 전략을 너무 복잡하게 보실 것 없이 제가 여기 마지막에 내용을 하고 있는 브루스 그린왈드하고 주드 칸이라는 사람이 주로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경영학들 교수인데 뉴욕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전략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서 전략들을 따라하기가 쉽게 되고 전략을 세우기도 좋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경쟁력 원천이라든지 경쟁력 분석에서 다양한 분석을 하는 그 옛날에 아주 고답적인 그 전략을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 어떤 특정 아주 세분화된 니치 마켓에서 자기가 최고가 아닌가 혹은 경쟁 기업이 많은가 안 많은가로 전략을 바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네다섯 개 기업이 들어와서 마켓쉐어를 10에서 20% 서로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는 전략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만으로 서바이벌 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만약 탑에 있는데 탑에 있을 경우에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시장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고 그 부분이 유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그 해석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이 크면 누구나 다 탐내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다 진입을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이 안 되는 산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는 그만큼 준비를 많이 더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 고급 이 경쟁 우위 확보의 원천은 뭐냐 하면 결국은 시장 규모의 경제와 소비자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냐 하는 부분 쪽이 이제 크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점이 결국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유니콘이라든지 그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미국과 중국에만 있다는 부분 쪽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시장 부분 쪽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국가가 큰 거나 시장이 큰 거로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다. 다만 시장을 니치 마켓으로 쪼개면 그 안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뭐 대부분 부품이 3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품계 부품 3만 개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최고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데 그 우위가 상당수 많은 시장을 확보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제품을 쓰는 기업들이 쉽사리 다른 데로 전환하지 않는, 전환 비용을 크게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이죠. 이게 조금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술을 선정을 하고, 또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기술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육성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드시는 키스텝에서는 기업의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뭘 추구하고 있느냐,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선택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최첨단 기술 혹은 제일 최초의 기술 이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거나 이미 범용 기술이라 할지라도 국내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시장을 발견하고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 필요 기술을 오히려 제공해 주는 것도 첨단 기술 육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국가 간에 어려운데, 실제로 그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발굴해내는 데는 기업이 먼저 갑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물론 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있어봤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서도 역시 기업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전 과제를 던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자꾸 추적해내면 정말 적합한 기술, 적합한 전략, 적합한 정책 같은 것도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제 이 전체 마무리는 앞으로 향후의 그 성장 동력이나 기술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정도 신뢰를 좀 하고 좀 믿고, 또 그 기업의 장기 전략을 적용해서 한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할 말씀은 이따 토론 과정에서 또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질문 나오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승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전개 과정, 향후 뭐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첨단 기술 패권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뭐 통신 장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크게 세 가지 어떤 함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새로운 무역 통상 환경 하에 기업의 어떤 미래 신기술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을 검토해야 되고, 마지막에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의 어떤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데, 13대 혁신 성장 동력 사례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멘트가 하여튼 기업 관점에서 전략적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신 전문가분 의견을 먼저 듣고 플로어의 질의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하신 패널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외부에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예, 7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네. 예, 발표 정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미중 간의 일종의 패권 경쟁,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 우리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다들 관심 있으신 그 주제에 대해서 저 나름의 그냥 해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중요한 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전쟁,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대결하고 어떤 전략적이고 외교적이고 뭐 한 그 좀 순수한 의미에서의 패권 전쟁 사이에 있는 경제하고 패권을 연결하는 그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학 기술이고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수출이 늘어났다, 어느 나라의 제조업이 발전했다라는 것이 곧 그 나라의 어떤 패권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 나라가 제조업이 발전했을 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 우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패권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에너지도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약간 더듬어 보시면은 과거에 한 90년대 초 2000년대까지도 에너지를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가서 유전을 도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 여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새 미국은 세일가스로 갔고 또 중국은 신에너지 쪽을 많이 이제 그 집중하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 석유 확보 논란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경제와 정치 대결을 연결했던 그 에너지 분야의 어떤 대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장 박사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지금 진행되는 미중 간의 일종의 어떤 뭐 전략적인 경쟁 대결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경쟁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과학기술 그 이슈로 그 미중 간의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국이 사용한 면이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서 그 통상법 301조를 가지고 미중 간의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선언했을 당시에는 이거는 이제 무역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USTR이 그 301조 규정에 근거한 중국 리뷰 보고서를 낸 게 2018년 3월인데 그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다 중국의 그 기술 부당한 기술 이전 강제 문제, 지재권 침해 문제 또는 심지어는 이 기술 절도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즉 통상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근데 기술의 문제다라고 갖고 들어온 게 미국이고 사실은 그 이후에 관세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논의하는 내용은 기술 부분을 어떻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그걸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냐로 논쟁이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이 말하자면 이 기술 문제가 대표적이라기보다 실제로 이제 본질적으로 기술 문제가 양국 간의 핵심 논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대부분의 패권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하고도 일치한다. 즉 기술이 결국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하나는 기술 절도나 뭐 기술 강제 기술 이전 얘기를 할 때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기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 추격 문제입니다. 부당한 추격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한편의 논의는 뭐냐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서 보이듯이 이거는 신산업 분야에서 그 뭐 5G든 AI든 데이터 빅데이터든 바이오든 뭐 아니면 신에너지든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추격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 AI나 그 슈퍼컴퓨터 말씀 뭐 해주셨지만 거의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대등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라는 이 문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훨씬 전략적 의의가 크고 중요한 앞으로 이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 협상 관세 부과만큼이나 미국에서 그 외국인 투자 심의회 뭐 이런 거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의 기술 미국 기술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서의 미국 기술 흡수를 막으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수출 통제 개혁법 뭐 신흥 기술 자문위원회 설치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강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타겟이 그 말하자면 이 국적 없이 예전 같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중국이 그 어떤 아주 첨단 분야에서 그 주도권을 확보하는 걸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대결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블록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시장이 갈라져 버리는 건데요.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이 블록화가 그
이제 뭐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의 기존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잘라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더딜 수가 있는데 신산업 분야에서 이 뭐 그 새로운 표준이나 가치 사슬이나 시장이나 산업 등 신산업에서의 그런 그 어떤 신산업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블록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이해가 여기서는 조금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통 산업에서 중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굉장히 누려왔고 이거를 뭐 좀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는 잘 되지도 않겠지만 중국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다면 신산업은 우선은 기존의 가치 사슬이 형성돼 있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블록화가 쉽고 두 번째는 의도로 볼 때도 중국이 그걸 과연 반대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또 장 박사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IT나 인터넷 분야에서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일종의 블록화를 통해서 굉장한 이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하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다 미국에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중국은 중국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그걸 글로벌 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거대 기업이 생겨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5G든 아니면 뭐 전기차, 미래차든 뭐 AI 영역이든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분리돼서 중국 기업들끼리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걸 중국 기업들이 과연 싫어할 거냐, 오히려 이건 뭐 보호된 시장에서 그럼 우리끼리 하면 되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신기술 분야의 블록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중국이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미국하고 대등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결국 규모의 경제와 시장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하는데 결국 미국하고 대등하게 규모의 경제와 시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서 그런데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1억의 유저가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관한 분석을 미국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해왔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피처폰, 휴대폰이 처음 1억 명의 유저를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12년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은 3년 만에 1억 사용자가 생겼고요. 위어바온이 뭐 디디추싱이냐는 새로운 그 서비스는 1년 만에 1억 유저가 생겼습니다. 즉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시장 면에서 중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 면에서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시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럼 결국 기술과 기업이 중국에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기술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뭐 이게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 동기가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미중 간의 어떤 블록화가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그 충격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개별 기업한테 오는 충격이 상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뭐 이렇게 미중 간에 선택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막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순간들은 많지 않은데 실제로 개별 기업들은 굉장히 자주 이런 선택의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블록이 만들어지고 선택해야 되고 기술과 기업의 파트너 기업과 파트너 기술의 네트워크 기술의 국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블록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일수록 불리하냐면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다각화돼 있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제약하는 이쪽 사업이 저쪽 사업을 제약하는 뭐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로 보면은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을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통신 산업에서 5G에서 두 개의 그냥 표준으로 가버렸다.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업체나 통신 장비 업체가 10개가 있으면 5개는 중국 가고 5개는 미국 가면 되는데 하나나 2개 있으면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말하자면 반도체에서 분쟁이 생기고 5G에서 분쟁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다 2개를 다 영위하고 있다. 이러면 또 선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각화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업체들 상황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간이 됐으니까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또 다양한 협력 수단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그 외국하고의 협력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협력 시너지를 얻는데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다. 그다음 기업 수가 적다. 그다음에 소수 지분 참여 같은 유연한 형태의 협력에 능숙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패권 말씀하셨고요. 패권은 뭐 과학기술하고 에너지 부분에 하시면서 과학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하여튼 뭐 블록화 얘기하셨는데 전통산업은 하여튼 가지사슬에서 블록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신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하셨고,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당면 도전 문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차두원 우리 키스텝의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분, 5분에서 7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중국 그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그 CES 아시아를 다녀왔습니다. 1월달에 이제 CES 라스베이거스를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별로 안 가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도 다 빠졌습니다. 거기 전시를 등록했던 한국 기업들마저 참여를 안 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우리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화웨이에서 처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샤오양이라는 CSO가 기조연설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그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웨이 임직원들 늦게까지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고 흔들림이 없다. 현재 그 미중 무역 분쟁은 위기관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키워드 두 개를 던졌는데 그 디자인 포그로서 성장을 위한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제 비욘드 5G 두 개를 이제 키워드로 던졌는데 이것도 재밌었던 게 원래는 그 리차드 유 그 화웨이의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CEO가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CS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화웨이도 전시했던 게 뭐 자기네 이제 플렉십 모델, 뭐 노트북, 스마트폰, 뭐 이런 액세서리들만 전시를 했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 기조연설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화웨이 전략들을 계속 좀 뭐 최근에 좀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라는 아까 블록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거대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때 네트워크하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끝났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네스티라고 2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과 함께 저도 자동차 업계에 있었지만 그들의 자동차와 이 자율주행 수준이 저희 나라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각성을 했었고 아까 장석희 박사님께서 이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말씀하셨잖아요. 세 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홀라이존 로보틱스하고 베리어 실리콘이라는 업체가 나왔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시장 안에서 제가 그 CCD 앞을 지나가면 제 아이디어가 부여가 되고 제가 제 관절을 찍어가지고 얘가 사람이구나를 식별을 해가지고 제 동선을 다 쫓아다니는데 안면 인식은 순식간에 하고 제 나이하고 표정하고 상별을 어느 정도 맞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한 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시스템 원칙으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죠.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었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 수준을 보면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저희 이제 키스텝에서 2018년도 기술 수준 평가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의 76.9% 중국이 76%인데 그 시간적 격차는 3.8년으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특허 증가율이 뭐 중국이 1위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고 IT 같은 경우도 실제 필드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여쭤보면은 앞서 있다는 거는 이미 뭐 다 아시는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신산업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가 아니라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기술들을 어떻게 빨리 서비스화 시키느냐, 우리가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서비타이제이션을 시키느냐가 문제고 그것을 위해서는 스피드하고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 박사님이 이제 규제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 뭐
국토부에서 이제 운송 관련된 규정 신방은 나오긴 했지만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부분이라 굉장히 많은 데서 다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 바이두, 스마트시티, 알리바바, 의료, 텐센트, 이미지, 센스타임 쫙쫙쫙 정해갖고 그냥 우리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화해서 그걸 가지고 망하든 흥하든 해외를 진출하는 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기회마저도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지금 정부가 이제 그 네거티브 기준 시스템을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빠르게 그 기존의 기득권자하고 중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 우리에게 많은 기회, 신산업에 대한 기회가 좀 계속 멀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산학연 협력, 부처간 협력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산산 협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시장의 블록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하고 모빌리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바이두라는 검색 업체에서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오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자국의 디지털 맵을 해외로 반출을 못하니까 그 외국 자동차 업체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중국에 오면은 우리 지도하고 오픈 플랫폼 다 주겠다. 다 들어갑니다. 아마 2030년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예상인데 전 세계 커다란 국가나 대륙에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가 거의 중국이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들어가고 같이 협력하고 그 플랫폼에 이제 세계 기술들이 모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플랫폼에 들어는 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아까 표준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픈 플랫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플레이를 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조인하느냐, 협력하느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인력 문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력의 오픈 이노베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학령 인구 꺾어진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나 산업계 그 원하는 수준의 인력들을 어떻게 국내의 한국인들로만 활용을 할지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세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출연연의 외국인 국제과학자가 37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좀 해외 과학자 특히 이제 젊은층 그 주니어급들부터 해가지고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오픈 네트워크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뭐 그 미중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보면 결국은 정책이란 거는 항상 워스트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정책 쪽에서는 뭐 저희 키스텝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차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됐어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그 미중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슈 논의했고요. 관련해서 저희 그 기업이나 그 정부가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여튼 논의한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그 공지사항 한 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수요 포럼은 그 여름 휴가기 때문에 그 8월 21일 날 이 자리에 개최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 주제는 미래자동차를 관련해서 그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기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